우리는 대결하여 싸워야 할 이민족이 아니라 단합하여 화목하게 살아야 할 한 핏줄을 이은 한 민족입니다. 노력의 상징과도 같았던 개성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북한이 어제 폭파했습니다.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면서 연락사무소는 1년 9개월 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그리고 박용진 TV 구독자 여러분, 국회의원 박용진입니다. 지난주에 이미 김호란 박사님 모시고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었죠. 오늘은 북핵 관련, 한반도 평화 관련 전문가이십니다. 한반도 평화 네트워크 정욱식 대표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북한 지금 왜 그러는 겁니까? 북한, 저도 궁금한데요. 네. 예, 예. 그래서 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습니다. 뭐 한동안 많이 나왔던 얘기가 북한이 아주 심각한, 아주 강력한 경제 제재에 더해서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고, 네. 그래서 그 주민들의 불만이 막 폭발 일보 직전에 있는데 그 주민들의 불만을 외부의 적, 즉 그 남한을 갖다 호출해가지고 그 불만을 외부로 표출하면서 그 체제 결속을 다지기 위한 거다. 뭐 이런 어떤 분석들도 많이 있었고,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혹시 뭐 김정은의 유고에 대비해서 그런 어떤 권력 승계, 김정은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다. 뭐 이런 해석들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건 대부분 다 추측입니다. 가정이죠. 그러면 가정을 거듭하는 형태에서 나오는 결론은 아무래도 진실과는 거리가 멀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북한이 지난 1년 동안 쭉 해왔던 얘기들이 있습니다. 북한이 최근 보이는 행태, 이 언행들은 금도를 넘어선 것이죠. 예, 금도를 넘어선 건 분명하지만 아무런 이유 없이 저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한번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근친증오입니다. 제가 보기엔 근친증오. 우리가 2018년을 복귀해 보면 남북 관계 굉장히 숱한 명단명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리고 북한으로서는 보면은 그 역대 남한의 어떤 정부보다도 극진한 환대를 베풀었습니다. 예, 그렇죠. 극진 환대를 예, 예. 우리가 뭐 상상할 수 없는, 뭐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이 능라도 5일 경기장에서 시민들을 시민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 뭐 예. 이런 어떤 뭐 대통령께서도 본인 스스로 가장 취임 2주년을 맞이한 기자회견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었다라고 뽑은 뭐 부분들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천지에서의 예. 장면도 연출하고요. 예. 그러면 그랬던 북한이 문재인 정부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대남 관계를 대적 관계, 대적 사업이라는 표현은 제가 이 업계에 한 20년 조금 넘게 있었습니다만 처음 들어봅니다. 배신자들과 쓰레기들이 저지른 죄값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한 단계별 대적 사업 기획들을 심의하고, 역대 그 어떤 그 남한 정부, 아마 김영삼 정부 이래 가장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럼 왜 그런 건가? 네. 저는 지난 1년 동안 그 누적되어 왔던 불만이 폭발한 것이다. 1년 동안 누적된 분노다. 예. 그 불만의 중요한 출발점은 그 하노이 노딜에 있습니다. 하노이 노딜. 예. 예. 그러니까 그 작년 2월 27, 28일 날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지 않았습니까? 예. 예. 뭐 우리로서는 뭐 정상들 간에 만나서 뭐 얘기가 잘 안 될 수도 있지 뭐. 그럼 다음에 만나서 뭐 다시 잘 얘기하면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북한으로서는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 들어서 나서 그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립 노선으로 갔다가 네. 그래서 2017년 11월 달에 국가 핵무력 건설 완성을 선언했죠. 예. 그리고 이듬해 4월 달 노동당 그 결정서를 통해서 경제 발전에 전략하겠다. 총력을 기울이는 새로운 전략을 발표하고, 그러면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뭐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경제 발전 쪽으로 국가 전략을 갖다 쫙 모아내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노이에서 그 협상이 타결되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가겠다, 이런 전략적 로드맵을 쫙 그려놓고 있는데 이게 노딜로 끝나는 바람에 그 다음 스텝이 완전히 다 꼬이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충격을 받은 상황이었죠. 근데 그건 이제 1차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그 하노이 노딜의 가장 큰 책임은 미국의 책임이 한 50%라고 한다면 제가 보기엔 나머지
40~50%는 남북한이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하노이 때 김정은이 트럼프한테 제안했던 내용은 우리가 화끈하게 영변 핵설을 다 폐기할 테니 그 민생과 관련된 대북 경제지들을 풀어달라라는 게 이제 근데 이제 트럼프가 노 이렇게 한 겁니다. 거절을 한 거예요. 근데 김정은이 트럼프한테 그런 이제 제안, 즉 영변 핵설의 완전 폐기와 상당한 수준의 제재 완화의 교환, 이 제안의 그 모태는 2018년 9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그거를 좀 이렇게 좀 설득을 했던 겁니다. 북한의 전체 핵 능력에서 영변 핵실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니 이거를 폐기하면 제재 완화와 같은 미국의 상응 조치를 받아낼 수 있다라고 해서 설득을 했고 그게 9월 남북 그 평양 공동선언에 들어갑니다. 5조 3항에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들어가게 되죠. 예. 북한으로서는 뭐 한미 관계가 동맹 관계이고 그리고 뭐 이제 나중에 워킹 그룹이라는 걸 만들어갖고 또 긴밀하게 또 협의도 하고 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중재안이 한미 간에 긴밀히 논의됐던 안으로 간주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예. 그리고 그래서 그 카드를 꺼냈는데 믿고 갔더니 보기 좋게 거절당한 거예요. 영변 카드가 낭패를 입은 거죠. 예. 문재인 정부의 중재에 대해서도 상당히 실망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김정은이 작년 그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오지랖도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벌어진 상황은 김정은이 말한 민족의 당사자에 의해서 배신당했다라는 판단을 가질 법한 상황들이 벌어지게 돼요. 근데 바로 직후에 F-35가 도입되기 시작합니다. 그랬죠. F-35가 도입되기 시작하고 또 그 하반기에 한미 연합훈련을 실시하겠다라는 계획들이 발표가 돼요. 발표가 되고 막 이렇게 되고 그러던 와중에 작년 7월 25일 날 김정은이 단거리 발사체 그 현장 지도에 나서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조선 당국자가 마주할 때는 평화의 악수를 나누고 뒤돌아서서는 미국과 같이 이렇게 합동 군사훈련을 하고 최신형 공격용 무기를 도입하는 이런 이상한 이중적인 행태를 당장 중단하고 4월과 9월의 정신, 즉 판문점과 평양 공동선언의 정신으로 되돌아오기를 권한한다. 세상 앞에선 평화의 악수를 연출하며 뒤돌아선 군사훈련을 강행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남조선 당국자가 지난 4월과 9월에 바른 자세를 되찾기 바란다며 비위가 거슬려도 평양발 경고를 무시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벌어진 상황은 그 권한이 철저하게 무시당하는 방향으로 가게 돼요. 여기서 우리 국민들이 궁금한 거. 미국, 이른바 한미동맹. 이거 뭐 이제 사실은 우리가 흔들릴 수 없고, 북이 핵을 포기하고, 한반도에 뭐 어떤 궁극적인 평화의 단계가 도입되기 전에는 한미동맹, 군사동맹을 기반으로 한 한미동맹을 깨기도 어렵고, 그 유엔의 제재 결의 같은 걸 다 무시하고 쭉쭉쭉 그냥 밀고 갈 수 있느냐, 남북 관계를. 이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의 기대치가 높았고 또 우리 정부에서 그 기대치를 높여준 측면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높여준 측면, 그러니까 지키지 못할 약속, 이런 부분들을 좀 남발한 게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지켜진 게 뭐가 있는 것 같습니까? 군사합의입니다. 말씀하셨던 그 확성기 치우는 거, 비라 살포 안 하는 거, 절거하고. 특히 이제 그 9.19 군사합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 군사합의를 했고 관련된 합의를 했고 100을 기준으로 본다면 한 60, 70 정도가 이행이 됐어요. 그것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정부는 사실상의 종전선언이다라고 의미부여를 했는데 김여정은 있으나 마나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군사합의를 둘러싼 양측의 인식 차이가 뭐가 다르길래 이렇게 양극단적인 평가가 나오는 건가, 이런 걸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보면 그 남한은 이 군비 통제에 관련해서 군사적 신뢰 구축과 긴장 완화 조치를 우선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병력과 무기를 줄이는 것보다는 그런 군사 태세를 낮춘다든지 서로 우발적 충돌이 발생했을 때 확전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어떤 상황들을 갖다가 통제하는, 그걸 먼저 전문용어로 운용적 군비 통제라고 그러는데 그걸 중시하는 것이고, 북한은 그게 다 부질없는 얘기고 서로 무기 줄이고 병력 줄이면 그러면 그게 확실한 신뢰 구축 조치지. 뭘 그걸 봐 신뢰 구축하고 뭐 그 다음에 또 무슨 뭐 군축을 하냐 이런 입장이었는데 4.27 판문점 선언에서는 양측의 인식이 융합을 이루게 됩니다. 단계적 군축을 추진하기로 합의합니다. 정상회담에서 단계적 군축이라는 표현이라는 건 처음입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김정은이 어떤 상황을 연출했냐면
북한군 수뇌부를 총출동시켜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거수용리를 그렇죠, 시켰죠. 그렇죠. 예. 북한의 군 수뇌부인 리명수 총참모장과 박영식 인민무력상은 문 대통령에게 거수경례를 했습니다. 북한의 군 수뇌부가 남측 대통령에게 거수경례를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북한으로선 남한과의 군축 협상이 굉장히 절실했던 거예요. 근데 문재인 정부는 그 합의의 이행을 군사적 신뢰 구축과 긴장하는 조치를 이행하는 순에서 딱 멈추고 사상 최대 규모의 군비 증강에 들어갈 겁니다. 김정은 정권 입장에선 김정은의 권한이 철저히 무시당했다라고 판단하는 게 그 중단해 달라. 그리고 최신형 공격용 무기 도입을 좀 중단해 달라라는 거였는데, 근데 8월 달에 한미 연합훈련을 재개하면서 거기에 뭐가 들어갔냐면 수복 지역에 대한 안정화 작전이 들어갔어요. 훈련하는 것 자체도 북한으로선 배신감을 느낄 수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좀 자극적인 내용이 들어갔던 것이고, 그리고 바로 직후에는 국방부에서 5개년 국방 중기계획을 발표하면서 5년 동안 무려 290조 5천억을 투입해서 엄청난 수준의 군사력을 보유하겠다, 강화시키겠다, 이런 입장이 나오게 돼요. 그거하고는 북한하고 합의 정신과는 배치되는 건 분명한 것이죠. 예. 지금 북이 하는 태도를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북한이 당분간 남한하고 관계를 단절하고 하겠다 라는 쪽에 의사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쿨하게 당분간 단절을 감수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러면서 냉각기, 슬기롭게 냉각기를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냉각기를 잘 거치려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그 강대강의 대결을 피하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어제 오늘 북한에서 삐라를 뿌낸다, 또 뭐 저기 그 확성기를 킨다, 뭐 확성기를 다시 예, 이제 예. 설치하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도 삐라를 뿌리는 걸 묵인해 줘야 되지 않느냐, 더 나가서 폭파한 지피를 갖다 복구하면 우리도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뭐 북한이 개성에 이렇게 또 뭐 금강산 또 군대를 갖다 전진 배치시키면 우리도 또 전방 군사를 강화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제가 보기엔 북한 군부를 비롯한 북한 내 강경론에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오히려. 전형적인 적대적 의존관계에 빠지게 되죠. 적대적 의존관계, 악의적 경쟁, 이런 어떤 상황들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지금 뭐 우리가 뭐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 많이 겪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 한반도 남북 관계의 리스크까지 커지게 되면 우리 경제는 더더욱더 어려움을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물리적인 피해를 입히는 군사 공격을 할 경우엔 거기에 대해서는 미리 단호한 어떤 의지를 보여주고,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땐 비례의 원칙에 따라서 그에 대해서 보복하는 것은 이제 불가피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단계에서는 그 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제 남쪽을 자극하면서 상승 효과를 일으키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자꾸 해도 우리가 좀 일종의 선의를 가지고 무시하는 것도 방법이다. 또 이제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8월이나 9월에 한미 연합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할 거냐의 여부예요. 만약에 하게 되면 돌아올 수 없는 날이냐. 돌아올 수 없는 다리뿐만 아니라 제가 판단하기에 북한은 대응 조치. SLBM, 뭐 혹은 ICBM, 이거 발사에 빌미로 삼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금강산 관광지역에 개성공단 어떻게 보세요? 북한이 지금 남북관계 4.27 판문점 선언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근데 제가 보기에는 6.15 공동선언 이전, 즉 김영삼 정부 때로 돌아가는 거고, 아예 6.15 이전으로 돌아간다. 북한으로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역대 남북 관계를 돌이켜 보면 속도가 제일 중요하다. 네. 이렇게 하면서 유기투합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근데 북한 입장에서는 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상. 된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대남 관계를 청산하는 부분도 있지만 김정일 정권 때 유산을 청산하는 부분도 있어요. 김정일 정권 때 대표적인 남북 협력 사업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이에요. 이거를 갖다가 백지화하고 군대를 재두둔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 사업이 재개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북한 내부의 판단도 있지만, 김정일 정권 때 잘못된 판단을 내는 거다. 이거를 북한 스스로의 힘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왜 남한하고 해서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게 하느냐. 그러면 아예 이 기회에 자력된 생, 즉 금강산도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개성공단도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어떤 로드맵을 머릿속에 담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미국과 마찰이 있으면 그 자체도 문제가 되고, 그게 이제 국내 정치적으로 보수 진영으로부터 정부에 대해서 뭐 이념 공세, 뭐 색깔론, 또 안보 공세를 펼칠 수 있는 빌미가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 없다.
최근에 미국이 보여준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분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방위비 분담금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존 볼턴의 책에 나와 있는 그 내용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동맹국의 정부 지도자를 상대로 해서 뭐 조현병 환자 같은 뭐 생각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망언을 쏟아붓는 이런 부분들에서 좀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분개하고 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예. 국민을 믿고 국민의 일반적인 그 여론, 국민들의 어떤 일반적인 생각들을 좀 믿고 할 말을 하고 좀 할 일을 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우리 스스로 슬기롭게 냉각기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30년 된 이 뭐 흔히 얘기하는 북핵 문제, 한반도 핵 문제가 계속 이제 뭐 협상과 실패가 반복되고 있는데 냉정하게 보면 과거의 실패를 계속 되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네. 과거의 실패를 계속 되풀이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체념하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체념이 맞물리면서 이런 상황들까지 이제 초래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이야말로 좀 다른 접근, 다른 대안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뭐 공론에 토론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한반도 격동의 지금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 이런 생각인데요. 지금 우리 정우식 대표님이 그 최종적으로 말씀하신 건 슬기로운 냉각기 그리고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한 한미 군사 훈련의 실시 여부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금 재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보세요. 이게 이제 다 정우식 대표가 직접 쓴 책들입니다. 최신 서적인데요. 한반도의 길 그리고 비핵지대라고 하는 부제를 달아서 왜 비핵지대인가라는 내용인데요. 먼저 이것부터 바로 여쭤볼게요. 네. 우리는 보통 비핵화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책에서 얘기하시는 비핵지대와 비핵화는 어떻게 다른가요? 비핵지대는 이제 비핵무기지대의 약자, 줄여서 이제 비핵지대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비핵화라는 표현은 굉장히 많이 보고 듣고 하셨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정의는 서로 조금씩 다르지만. 예. 그렇죠. 비핵지대는 좀 아직 좀 생소한 그런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에 존재합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는 비핵화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비핵화라고 하면 그냥 북한의 핵 불능화 작업 이렇게만 생각을 했죠.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지 2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전에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도 있었고요. 1992년도에 남북한 사이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30년 동안 비핵화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비핵화의 정의와 목표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4.27 판문점 선언에서도 그렇고 6.12 북미 공동성명에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해놓고 그 비핵화가 뭔지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아요. 네. 예. 그러니까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가 다르고 미국이 생각하는 비핵화가 다르고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비핵화는 뭔지 잘 모르겠고 아직 국민들한테 명쾌하게 설명한 바가 없기 때문에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비핵지대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비핵화는 뭐 합의된 정의도 없고 목표도 없는 반면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116개국이 비핵지대에 속해 있습니다. 비핵지대. 예, 육지로 보면 한 절반가량이 비핵지대예요. 예. 존재하지 않는 비핵화의 정의와 목표를 갖고 헤매지 말고 이미 국제적으로 통용되어 온 비핵지대를 한반도 핵 문제의 해법으로 삼자라는 게 결론인데 그 결론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두툼하게 쉽게 쓰셨더라고요. 재밌게 읽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비핵화의 정의를 가지고 서로 다투기 전에 비핵지대로 핵무기의 사용 금지 혹은 존재 금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요즘 화제를 모으고 있는 존 볼턴이 그 6.12 1차 북미 정상회담을 전후해서 가장 강조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에 구속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강조했던 것도 그런 긴장 관계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비핵지대라고 하는 그거는 훨씬 우리 국민들에게도 이해가 이제 쉽고요. 실효적인 것 같은데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비핵화라고 하는 건 약간 복잡해요. 그래서 뭐 검증도 가능하고 불가역적이게 하고 이러면서도 그 대상이 상당히 광범한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그거를 그 자체를 놓고도 북한하고 생각이 다르고 우리 정부가 중재하고 있었던 안도 다르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좀 귀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궁금하신 건 책 꼭 구입해서 보시고요. 저희 박용진 TV에서는 우리 정욱식 대표가 그동안 쓰신 책들 리스트를 잠시 후에 쭉 리스트를 이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렴풋이나마 같이 보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 즐겁게 보시고 많은 분들에게 공유하셔서 같이 우리가 고민해야 될 한반도 평화의 길을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